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3장의 제2절 중에서 수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세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세 계약은 대차형 계약입니다. 즉 물건을 빌려주고 나중에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각 대차 계약별로 특징이 있죠. 우선 이 소비대차는 가령 금전대차처럼 소비하기 위해서 빌리고 나중에 같은 종류로 반환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용대차와 임대차, 이것은 빌린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유상이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먼저 소비대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소비대차는 차주가 해당 차용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어서 목적물은 본질상 대체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배려 규정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은 어떤가요? 불효식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무성과 유상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소비대차가 이자부이면 쌍무유상계약이고 무이자부이면 편무무상계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자부 여부로 해서 유상성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부 여부가 쌍무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쌍무성의 판단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쌍무성의 판단은 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이 이런 식으로 이 둘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만 부담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쌍무성 판단에 있어서 낙성계약인가 요물계약인가 하는 거,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보던 관념하던 의용민법 시대에는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죠. 의용민법 시대에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 이걸로 해서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 이후의 시점에서 봤을 때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은 차주가 반환하는 거, 이 반환하는 채무, 이것만 남게 됩니다. 즉 계약 성립 이후에 차주만이 의무를 부담하죠. 따라서 의용민법 시대에는 이 소비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소비대차의 편무성은 이자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쌍무편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된 채무인데, 소비대차 계약에서 주된 채무는 원본의 반환이고 이자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입니다. 의용민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죠. 왜 그런가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때 성립을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해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이 합의에 따라서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주가 반환하고, 그래서 계약 성립 이후의 시점에서 봤을 때 대주와 차주 두 사람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죠. 네, 그래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이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쌍무편무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된 채무인데,
수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비대차 계약에서 주된 채무는 대주의 목적물 소유권 이전 의무와 차주의 목적물 반환 의무입니다. 이 대차 계약의 특성상 대주의 목적물 소유권 이전 채무와 차주의 목적물 반환 채무, 이것이 동시이행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편무계약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대주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의무입니다. 대주의 채무 내용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설상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설 대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의용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은 의도적으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대주가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라고 598조에서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문에 반하는 시각은 법 해석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담보 책임입니다. 이자부와 무이자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자부 수비대차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매에서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으로서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소비대차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에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증여에 관한 559조 1항 단서와 같은 취지로서 담보 책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사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주의 의무입니다. 차주의 의무는 목적물 반환 의무이죠. 주된 채무가 바로 이 목적물 반환 의무입니다. 반환할 물건이 뭐냐를 보겠는데요. 일반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주는 대주로부터 받은 물건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가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금전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요. 바로 이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대물대차를 보겠습니다. 대물대차란 이런 것입니다. A가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그런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B가 실제로 A에게 인도한 것은 돈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시가는 7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나중에 A가 B에게 반환할 때는 이 물건이 아니라 1,0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에 더해서 이자를 반환하는 것이죠. 금전으로. 이 사례에서 보듯이 대물대차는 대주의 폭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금전 대신으로 받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라고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환 시기를 보겠습니다. 이 반환 시기에 관해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대물반환의 예약입니다. 이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변제 예약의 일종으로서 주로 채권 담보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A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런 약정을 하는 거죠. 만약 B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금전 대신에 B 소유의 갑토지, 이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한다. 이런 식의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 갑토지의 그 시가를 2억 원이라고, 예약 당시의 시가를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대주 A는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예약 당시 갑토지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약 당시 차용액이 1억 원이고 이자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이 1억 2천만 원이죠. 이것은 제607조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607조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608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7조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물권법 편에서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입니다. 599조 그리고 601조에서 각각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대차입니다. 우선 개념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정도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용대차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죠. 대주가 무상으로 차주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법적 성질로서는 불효식 낙성 무상계약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통설은 사용대차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의용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상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대주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우선 목적물 인도 의무입니다. 대주는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집니다. 이 사용대차가 요물계약이던 의용민법 시대에 대주의 목적물 인도, 이건 뭐였죠? 계약 성립 요건이었죠. 네, 다음으로 담보 책임을 볼까요?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대주에게 담보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용대주에 대해서 증여자에 관한 559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보 책임이라기보다는 민사벌에 해당한다. 이 점도 관계되는 곳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주의 권리 의무입니다. 먼저 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610조에서 610조 1항, 2항, 3항에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물 보관 의무입니다. 이 차주의 반환 채무는 특정물 채무이죠. 그래서 제374조의 선관주의 의무가 주어지겠죠. 이 차용물의 통상 필요비는 차주의 부담입니다. 이것은 사용대차의 무상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통상 필요비 외의 특별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환매에 관한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음으로 목적물 반환 의무입니다.
613조와 615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차주의 연대채무인데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사용대차한 경우, 이 경우에 공동차주는 연대채무를 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손해배상과 비용상환 청구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대주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617조의 규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불효식,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타인 소유물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차인 보호에 관해서 매우 예민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내용들은 해당 부분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한편 자본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그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임대차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잉여 자본으로 더 부가가치가 큰 용도에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네, 임대차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임대차에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임차인 보호인데요. 그 핵심 목록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에다가 물권 유사의 대항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전대 양도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 이런 문제인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세 가지는 모든 법제의 공통된 이슈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네 번째 보증금 회수 문제, 이것은 차임 지급 방식을 전세로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의 이 이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이슈입니다. 이들 각각에 관해서는 뒤에 해당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전세, 임대차, 전세권, 뭐 이런 내용들을, 개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전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용료 지급 방식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뭐 1개월에 1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가령 1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그 1억 원을 반환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전세에서는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물건의 사용료를 서로 상계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요.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의 역할도 합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의 역할도 합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가령 임차인이 임차물을 훼손하는 등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걸 차감하기 위해서 먼저 임대인이 받아놓는 금전입니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특수한 차임 지급 방식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이 차임의 지급 방식을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전세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 전세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세금은 물건 가액의 약 70%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다액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인이 무자력이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죠. 이와 같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전세권, 이것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가령 A가 B 소유의 갑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서도 전세금이 지급되고 그 회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세권은 임대차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만약 B가 갑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A는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전세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만약 전세금을 B가 반환하지 않으면 A는 갑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권인 전세권을 활용하면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잘 보호되죠. 사실 민법 제정자의 입법 취지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임차권의 물권화 영향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과 같은 물권적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존속 기간을 보겠습니다. 우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원칙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민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에 관해서 최장기의 제한도 또 최단기의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인데요. 이 임대차는 처분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처분을 위한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제한된 그런 사람이 장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분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제한된 사람이 체결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장기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규범 형식이죠. 해지 통고는 임차물의 종류 및 해지 통고자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해지 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의 갱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약정에 의한 갱신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당사자는 약정으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는 620조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묵시의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한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목적물의 사용 수익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가 차임 지급 차임의 지급입니다. 임차인의 주된 의무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보겠는데요. 우선 차임 감액 청구권 그리고 해지권입니다.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임 감액 청구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임의 지급과 관련해서 이 임대인의 차임 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법정 담보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즉 뭐냐면은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법정 질권 또는 법정 저당권입니다. 이렇게 648조, 649조, 650조에서 법정 질권 또는 법정 저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이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할 수 있겠지요. 왜입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567조, 이 567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되니까요. 네, 다음으로 임차권의 대항력 문제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의 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권과 같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이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입니다. 가령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걸 체결한 후에 계획대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이 존속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이 626조에서 임대차에 관해서는 6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는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학습에 자세히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물건의 소유자는 해당 물건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서 비용을 그 사람이 지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그런 법률 관계에서는 이 비용 상환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지출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비용은 크게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됩니다.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이다. 이런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이것은 다시 통상필요비, 즉 시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 보수와 같이 물건의 보존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특별필요비, 이것은 뭐예요? 가령 번개로 인해서 파손된 물건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특별히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비용, 이렇게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보존을 넘어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이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율 구조를 본다면 이 무상용익의 경우, 예컨대 사용대차와 같은 이런 무상용익의 경우에는 필요비 중에 요 통상필요비 있죠. 이 통상필요비는 상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특별필요비, 유익비를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상용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죠. 이 유상용익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익비 상환청구의 성립 요건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관계된 규정으로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용익관계 종료 시에 유익비 지출의 결과가 현존해야 한다,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부당이득 요건으로서의 이득 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채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선택채권이죠. 세 번째,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행사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B와 갑토지 소유자 B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토지 위에 이 갑토지 위에 을 건물을 신축해서 이 을 건물에 대해서 건물 등기부를 개설하고 보존 등기를 해서 사용 수익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 사례에서 을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A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결국 A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상황은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 경우에 283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만약에 B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A는 B에게 을 건물을 사라 라고, 즉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B는 A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이 을 건물을 매수하든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들 권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즉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에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X가 Y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에 이 Y의 동의를 얻어서 이 X가 자신의 비용으로 냉방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용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사례에서 냉방기는 X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X가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방기는 이 건물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 가치가 격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냉방기를 그곳에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 X가 Y에게 냉방기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범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즉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에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구별해야 될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한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립성, 이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속시킨 시설이 임차물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 즉 떼어내도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렇지 않고 떼어내면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보겠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또는 유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5년간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3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임차인이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은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 등에 대한 대가로서 가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가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아주 좋은
영업 실적을 올리다가 이 B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권을 C에게 양도했다. 예, 임차권의 양도죠. 이런 경우에 양수받은 C가 이 임차인 A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죠. 이 권리금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입니다. 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한데 우리 민법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즉 건물 임차인이 수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이런 경우 외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는 해지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의 권리관계를 보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양수인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B가 자기의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인, 즉 원임차인이죠. 이 사안에서 B죠. 이 B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되죠. 이것은 계약 인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전대차의 법률 관계인데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본다면 임대인, 임차인, 근데 B와 C 사이에 A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 경우에는 B와 C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설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와 B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임대차 계약도 존속을 하고 새로이 B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는 거죠. 임대인과 이 전차인 사이에는 이 전대차 권리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이론상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정책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정책상의 이유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 630조입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가령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대인, 즉 원임차인이죠. 원임차인에게 원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임대차를 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가지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등 이 해지 통고의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와 같은 이런 즉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물 등이 현존할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차인이. 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643조와 같은 규범 구조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건물 등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여기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646조와 유사한 규범 구조입니다. 자, 이제는 민법에 정하고 있는 임대차에 이어서 특별법상의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단순한 채권인 임대차로는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 민법상의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도 없고 또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가 전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1981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에 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단 기간의 제한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증금 회수에 관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임대인이 금전을 차용하고 채권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만약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이 저당권 등기일자보다 앞선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의 경우에 그 보증금의 일정액에 관해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2001년에 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이 법률 제1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규범 체계는 대체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합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금 보호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의무에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리고 이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라든가 채권은 상대권이다 라든가 이런 명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외입니다.
무엇을 위한 예외인가요? 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 이상으로 대차 계약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